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담은다각의 장영선입니다. 최근 여야의 이상민 장관 문책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거부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자, 이 문제로 예산안 심사까지 멈춰서 막바지 정기국회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먼저 국정조사를 합의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들고 나왔다, 또 잠시 유보했다, 다시 내놓은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 배종호 교수님부터 한번 좀. 일단 갑자기 제기했다라고들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사실과 다르고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158명이 숨진 대참사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부 고위직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면 경질해야 된다라고 네네. 계속 이제 일관되게 요구를 해왔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을 해서 파면해라라고 얘기했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해임 건의안을 절차를 밟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상식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158명이 길거리에서 숨졌어요. 일단 이런 대참사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임이 사실은 정부의 책임이거든요. 사전에 전혀 준비도 안 했고, 대처 과정에서도 지휘체계도 작동을 안 했고, 경찰이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묵살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아무도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 여론도 지금 50% 이상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러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는 83%가 파면 내지는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조치를 안 한다면은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과 관련돼서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경찰이 투입됐더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 변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식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이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잖아요. 자, 국정조사가 뭐죠? 해당 책임자들을 다 불러다가 이 상황을 다 물어보고 또 그 물어보는 과정은 국민들한테 생중계를 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판단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45일 동안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이는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정치 쟁점에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행안부 장관을 지금 해임하고자 하는 심정은 이해가 가나 국정조사를 한다 그러면 도리어 더 좋은 기회죠. 국정조사를 통해서 행안부 장관을 불러다 놓고 어떤 것에서 어떤 것까지 하고 따지는 광경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을 때 국민들은 국정조사 끝난 다음에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하든 파면을 하든 더욱더 아마 그 동조를 더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라는 건 그런 광경들을 다 보여주는 것인데 도리어 국정조사를 합의해놓고 근데 해임부터 해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럼 국정조사 하지 말고 그냥 해임 건의안과 파면 계속 요구하든지 아니면 국정조사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래 국정조사에 행안부 장관 불러놓고 낱낱이 한번 국정조사 해보자 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조건처럼 국정조사를 합의해놓고 해임 건의안을 안 받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이건 서로 이율배반이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지금 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 마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 또는 파면하면 국정조사의 기능, 진상규명에 마이너스 될 것이다 라는 논리를 얘기하시는데요. 전혀 차질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임된다고 그래서 증인도 채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증인 채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증인 채택 또 기간 증인 채택.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옷을 벗는다 해도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져 물을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진상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직에 있다면은 진상규명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현재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찰 그리고 소방 인력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관련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증인 채택한다라든지 또는 뭐 자료 제출 관련해서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는데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주무부처 장관이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총괄 책임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압수수색 여기는 빼고 있어요. 이거 자체는 결국 뭐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즉각 물러나는 것이 전혀 국정조사에도 차질이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문화 TV는 굉장히 공정하잖아요. 그럼 발언 기회는 똑같이 주셔야죠. 두 번이면 저도 한 번 더 남았죠. 저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도리어 민주당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민 장관의 어떤 그런 여죄 여부, 여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책임의 어떤 여부가 자진 사퇴보다 파면이 더 크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엄중하게 더 물을 수가 있고 또 탄핵은 더 심하지요. 그렇다면 자진 사퇴도 좋고 해임도 좋고 파면도 좋고 안 되면 탄핵도 좋다. 이건 아니죠. 저는 경중을 국민들한테 낱낱이 보여준다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일단 파면이나 탄핵 소추 무조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게 그 낱낱이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그냥 사진 사퇴부터 해, 아니면 먼저 해임부터 해, 그다음에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해보자. 이건 극단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짧게 얘기하면요. 저도 짧게는 붙이세요. 그래 서로 포인트가 이거 갖고 지금 몇 시간을 전혀 또 지금 하시겠어요? 쟁점이 안 맞는 게 예, 예. 지금 주장하시는 게 예.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임을 시키면 진상조사에 차질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했잖아요. 잠깐만요. 전제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할 때는 듣고 또 예, 본인 예. 발언 건데 예, 하세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하다가 또 경중을 얘기했으니까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그 포인트만 얘기해요. 첫째, 지금 우리가 논점이 뭐냐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해임이 되면 진상규명을 낱낱이 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냐 이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전혀 마이너스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정조사와 연계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처음부터 전제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고 이 사람의 정말 그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어떤 그 처벌의 수위를 국민들이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국정조사다. 거기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 다른 문제를 갖고 계속 플러스다 마이너스라고 저한테 강요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게 뭐냐면 행안부 장관이 얼만큼 책임이 있느냐를 가리는 게 국정조사입니다. 근데 가리지도 않고 일단 해임부터 하자. 그 다음에 시작하자.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정조사는 말씀하신 대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평론가님은 법적 책임만에 국한시키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중이에요. 법적 책임만 국한시킨다면은 평론가님 말씀이 맞아요. 수사가 끝나야지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니까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다. 그런데 이런 책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158명의 숨진 대참사, 그것도 정부의 잘못.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가 없다라고 지금 유족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플러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왜 버티고 있겠어요? 결국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했다. 과연 이런 부분이 상식에 맞는지 국민 여론에 맞는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법적 책임은 수사를 하면 됩니다. 전 법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 책임이 아니거든요. 특검을 해야지 법적 책임이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보여주는 것이 미국 국회 상원의 청문회예요. 미국 국회에서도요 청문회를 열어서 공직기관장들이 뭘 잘못했을 때 불러다 놓고 청문회를 엽니다. 그거 생중계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정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에서 가려지고 거기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야 이건 야당 말이 맞아 무조건 어떻게 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가 미국 상원의 청문회랑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물러나도 보여줄 수 있다니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반대되는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그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 이상민 장관이 사퇴를 했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국정조사가 발동되는 게 맞는지요?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가 모든 것이 아닌 거예요. 네네. 진상 규명 차원에서 일부분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물러났으니까 그러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인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에 명문화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예요. 자, 그러면 국정조사는 언제 하느냐? 엄청난 국가적인 현안이 터졌을 때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158명이 길 가다가 숨졌다. 엄청난 국가적 현안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런 대참사와 관련해서 이건 정부의 잘못이 명명백백하다. 그러면 국정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끝나면 해야 된다, 수사 방해된다 라면서 사실상 국정조사를 반대를 해왔어요. 지금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도 지금도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주호영 원내대표는 하고 있고 친윤주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 안 한다 라고 말할 계제가 아닌 것이죠. 왜냐? 네. 국정조사는 국민에 대한 의무인 거예요. 이렇게 158명이 숨졌는데도 국정조사 안 하겠다? 그러려면 국회는 왜 존립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지금 국회의원 활동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민주당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겁니다. 국정조사가 목적이에요. 국정조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해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갖고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하면 돼요, 국정조사를. 그런데 갑작스럽게 해라, 무조건 해임해야만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러면 국정조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고 그냥 정치로 이 정부가 잘못한 것들을 부각시켜갖고 흔들어 놓겠다. 이런 의도밖에 아니거든요.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서 국정조사는 야당판입니다. 야당이 펼치면 돼요. 반대한다고 하시지만 아니요. 지금 국정조사 합의했으므로 가면 됩니다.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진짜 나와서 계속 무슨 대답을 하면 뭐 잘못되는 거 있나요? 진상이 안 밝혀지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잘못이 있다라고 다 느끼잖아요. 제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앞에 놓고 제대로 질의를 해서 국민들이 모두 다 박수를 치게 야당 이번에 잘했다 이렇게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바로 50 청문회를 얘기해보죠. 50 청문회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잡아 넣으면 됩니까? 노태우와 전두환이 앞에다 놓고 노무현 같은 사람들이 질의를 해서 잘못한 걸 드러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논리로 없어서 눈치 보고 그 사람들이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못한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있어도 제대로 하면 된다. 그래갖고 국민들이 동의하게 만들면 된다. 그냥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 여당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또 조건을 놓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꼭 해임돼야지만 이걸 한다. 이러니까 지금 도리어 앞으로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정반대 논리를 얘기하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조건을 누가 걸죠? 지금 국민의힘이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하면 국정조사 보이콧 하겠다. 이게 조건이잖아요. 자, 민주당이 조건 걸었습니까? 조건 걸었죠. 자, 제가 하고 있어요, 대기를. 자, 네. 조건은 건 적이 없어요. 자, 팩트만 얘기하자고요. 민주당은 국정조사 하겠다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그것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분리돼 있어요. 지금 걸어가지고 조건 거는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50 청문회 얘기 잘했어요. 50 청문회가 왜 잘 됐습니까? 여야가 서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참여하니까 잘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임 건의하면은 우리는 국정조사 보이콧 하겠다. 애초부터 수사에 방해된다, 국정조사. 이런 기본 인식 갖고 있는데 국정조사가 잘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좋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해요. 그럼 국민의힘은 더 손해죠. 왜냐? 지금 야당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논리가 국민들에게 전파가 된다면 더구나 국민 50% 이상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마이너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잖아요. 나도 하기 싫다. 그런데 국민 여론 때문에 한다. 그리고 야당의 동물이가 되니까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해임 건의안을 발동을 할까 이번에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 여론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158명이나 숨졌는데 정부 잘못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완전히 국민에 대한 무시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 소추안을 또 가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당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만 커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다문화 TV가 공정하다면 기회는 똑같이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제 말씀을 또 토를 달지 모르지만 저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있죠. 지금 똑같이 가야 되니까. 카운팅을 해보세요. 기회 똑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본인이 제가 먼저 한번 더 해야 되죠. 본인이 한번 먼저 하고 발언했으니까. 나하고 한 번 하고 나하고 했으니까 제가 끝내야 돼요. 뭐 더 하시려면 더 하시고. 아니, 본인이 근데 먼저 저는 했죠.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해임건의 말씀 잘하셨어요. 해임건의 하면 보나마나 그것을 비토를 놓겠지. 그러면 탄핵 소추하면 하겠지. 이것을 계산하고 민주당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정치 쟁점을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 며칠 이렇게 끌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민주당이 정말로 진정한 국정조사를 원한다면 그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그 해임건의안 나중에 해도 돼. 국정조사 나중에 해도 돼. 국정조사 하자라고 해서 국정조사를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하게 국정조사를 원하는 것이지 이상민 잘못으로 해서 첫 번째는 해임건의안 내, 두 번째는 탄핵 내 이거 해서 탄핵 소추를 뭐 176명으로 하면 그 다음에 탄핵 재판 헌법재판소 가갖고 그거 계속 되면 그만큼 내가 이 정부를 흔들어 놓겠지 이 계산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이제 해임 그 건의안이 발의되고 통과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갔을 때 당연히 이제 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생각들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알면서도 이제 해임안을 계속 밀어붙이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전략은 아까 그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대로 그런 정치적 부담감을 계속 안쳐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기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챙기는 것. 뭐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마초 기질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구수까지 했으니까 네. 뭐 그런 특유의 기질에서 기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오랜 검사 생활의 습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검사들은 절대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의 좀 특수관계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후배죠, 그리고 서울법대 후배죠, 이런 특수관계. 여기다가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리고 지금 검찰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통해서 사실상 장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경찰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의해서 지금 경찰국까지 신설하면서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내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잘못됐다. 지금 기본적으로 현 정국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 정국은 여소야대 정국이거든요. 그래서 강대강으로 가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책을 통과시킬 수가 없고 예산을 처리할 수가 없고 개혁 입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집권해서 6개월이 넘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뭐 있습니까? 한 게 제대로 없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지지율은 20% 후반에서 30% 초반. 이렇게 계속 가면은 식물 대통령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을 하고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이종근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임안을 계속 밀어붙이는데 윤 대통령은 고집쟁이, 구수를 하고 그다음에 한계 없고 그래서 30% 이게 늘 되풀이되는 대답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저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 내지는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고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국정조사를 발동을 한 이후에는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해라. 그래갖고 국정조사를 낱낱이 밝히라 이거고요. 대통령이 무엇을 고집한다? 사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를 둬라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과연 협치를 대통령만 협치를 안 했느냐, 또 집권 여당만 안 했느냐, 여소의 어떤 문제에서 야당의 어떤 문제를 보면 사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미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촛불 행동, 촛불 행동에 촛불 집회에 벌써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단에 서서 퇴진을 함께 구호를 외친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집권 초기에 6개월밖에 안 된 그 정부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이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처음에 김영민 의원 혼자 나왔을 때는 이게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7명이 튀어나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촛불행동이 어떤 단체죠?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합니다. 대통령이. 근데 4월 달에 이미 만들어졌어요. 김민웅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4월 달에 이미 만든 어떤 이유가 이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라고 만든 그런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이유 여하가 없어요. 이 정부가 싫은 거야. 그리고 불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정말 정통적인 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이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부터 퇴진을 외치는 시민단체에 뛰어들어서 같이 퇴진을 외치는 그건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그러니까 도리 태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도리가 아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당만 잘못하고 대통령만 잘못하고 대통령이 협조는 안 한다. 이건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당 지도부가 그 7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선을 확실히 그어주던가 그게 아니고 당이 어정쩡하게 지금 아니야 퇴진은 시민들의 목소리야라고 얘기하는 건 전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최근에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는 이제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한 국정조사를 수행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삭감 예산안을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움직임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종근 평론가님. 가장 중요한 게 예산심의권입니다. 사실 국회가 갖고 있는 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재정을 편성하는 권한은 정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 삭감안이 소위에서 통과가 되고 해서 통과시키기 직전에 예산위에서 통과시키기 직전에 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그냥 결정해갖고 다수당이 해버린다.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정부는 못해요. 왜? 정부는 국정을 운영해야 될 주체잖아요. 행정부가. 근데 자신이 실제로 만들어놓은 안이 아니라 야당이 만들어놓은 안 갖고 그대로 집행만 하는 그런 기관? 그럼 행정부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각 기관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나 얘기 안 들어주면 우리 마음대로 그냥 통과시키게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 물론 이것이 그대로 되지는 않겠죠. 최소한 이것이 어떤 협상에 당대표가 협상을 원내대표에 지원해 주려고 공중전으로 한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위헌이다. 이대로 된다면 그건 위헌이라는 겁니다. 지금 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국회의 권한 기능 중에 정부 예산 심의안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 심의에는 증액과 감액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액은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동의가 필요 없어요. 증액에 있어서는 정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법정 시한이 이제 12월 2일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기각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그러면 끝까지 파행으로 갈 것인가? 파행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준 예산이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준 예산 제도가 196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준 예산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예산안이 파행으로 가면은 그만큼 여도 야도 부담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당은 과반을 넘는 의석으로 깎아낼 수는 있지만은 증액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정부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예산 결산 특위 위원 같은 경우는 12월 9일 즈음에서는 타결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전망을 합니다. 왜냐?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민생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경제가 위기잖아요. 민생이 지금 신음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준 예산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그런 국민적인 비난으로부터 이재명 대표,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것은 얻고 줄 것은 주고
그래야 되니까 저는 결국은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전국이 좀 얼어붙은 이 시점에는 대통령께서 좀 야당 지도부를 좀 불러서 같이 좀 얘기도 좀 담소도 하고 식사도 하고 좀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는 그 여당 지도부만 계속 좀 만나시고 5번이나. 예,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통 큰 정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전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한 구조예요.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큰 정치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냐 취임하자마자 그냥 통큰 정치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뭐 전 정권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죠.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만나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걸 원할까요? 싸우는 걸 원할까요? 저는 만나는 걸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정치가 지금 실종이 됐잖아요.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잖아요. 그래서 여야 지도부, 대통령이 다 만나서 머리를 맞대기를 저는 바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지 대통령께서 내놓은 논리가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범죄자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논리가 상당히 위험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의 헌법 정신이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예요. 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두 사람이 회동은 회동대로 하는 것이 저는 두 분을 위해서 또 좁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위해서도 아마 제가 볼 때 딱 통큰 정치하고 만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거예요. 6개월 동안 야당 지도부를 못 만난 게 아니고 여당 지도부도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 파동.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어떤 뭐 그 징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므로. 근데 그 와중에는 아니 그러면 야당 영수회담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영수회담이라는 말이 잘못됐다라는 걸 제일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영수회담 하겠습니다 했을 때 계속 영수회담은요 총재가 있을 때 했던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때 한 번도 그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야당 지도부만 만난 적이 없죠. 그래갖고 5당이 그때 다 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그 여당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구성이 돼야만 가능한 것인데 타이밍이 있었죠. 순방 이후에 사실 자연스럽게 여야 지도부 만나는 어떤 회동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여야 이 순방 이후에 완전히 순방 가기도 전부터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 기록 다 보시면 나올 겁니다. 외교 참사가 걱정되므로 아예 나가지 마라. 뭐 김건희 여사 가지 마라. 그렇게 먼저부터 얘기를 했어요. 외교 참사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나토 정상회담 그 직전에 기사들 다 보세요. 그러니까 아예 외교 참사를 프레임화 걸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내 그 외교 순방만 갔다 오면 무슨 참사가 있다 하면서 이 외교 순방 이후에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통큰 정치를 바라고 또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걸 바랍니다. 저도 협치고 저도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퇴진도 요구하고 또 무조건 외교 참사하고 또 사진도 김건희는 무조건 안 돼라는 비토크라시의 그 전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여당은 지금 협치를 안 해. 이건 논리상 맞지 않다는 거죠. 저 사실관계 때문에 좀 몇 가지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건 그럼 저도 그럼 들어갑니다. 교수님 하시는 말씀마다 저도 들어가요. 저는 본인 이런 식으로 팩트 체크를 계속 하시면 본인 발언할 때 경청했으니까요. 그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부터 그러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팩트 체크 얼마든지 하세요. 네. 자,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하고 단독 회동한 적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는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형식 따지지 않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무조건 외교 참사라고 가기 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 민주당 그런 적이 없고요. 뭐 일부 의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마지막으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제대로 작동은 안 됐어요. 몇 번은 됐죠. 그래서 저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가 정기적으로 좀 작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 또는 대통령 또 여야 지도자들이 저는 좀 정기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리고 부정기적으로라도 수시로 만나야 된다. 그리고 밥도 먹고 좀 소통과 대화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아까 똑같이 2번 하시고 제가 한 번 했으니까 그럼 저도 팩트 체크할게요.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 제가 참 이 공당의 어떤 도리가 아니다라는 게 아까 퇴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의원들이 얘기한 것이다. 당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빠져나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진짜 통 큰 정치는 한나라당이었어요. 어떤 때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첫 방미를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한나라당 논평이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이게 한나라당 논평이었어요. 방미라든지 또는 순방에 대해서 야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저는 매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이 매너라든지 이 태도가 사실상 뭐 몇 명 의원이 그렇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좀 민주당이 보여준 그런 논평이라는 건 무조건 헐뜯고 보자 이런 방향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동의하기 좀 어렵죠. 민주당이 무조건 헐뜯고 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어쨌든 정치에서 지금 협치가 실종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뿐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전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또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역시 그 보수 진영에서는 정권을 되찾아왔을 시에 그 거대 야당이 밀려서 번번이 밀릴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과연 그 대통령 거부권 말고는 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 이 두 법안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또 무지의 베일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야가 부딪힐 때 당신들이 지금 여당이 됐을 때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안이잖아요. 그럼 여당이 됐을 때도 이 법안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를 판단을 하고 안을 내놓아라는 거예요. 이게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 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지금 집권했을 때는 안 건드려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MBC라든지 KBS의 사장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이 되면 여당이 그걸 못하게 예를 들어서 뭐 기자협회장도 집어넣고 또 언론노조 뭐 위원장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한테 우호적인 그런 그 언론 단체들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도 함께 구성해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어찌됐든 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뭐 그 공영방송을 유지해보자라는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보수 정당이 유리한 어떤 단체들로만 뭐 구성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뭐 야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노란봉투법은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전 세계에 없는 법입니다. 프랑스가 이걸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다가 재산 이번에 헌법에 기본적으로 재산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만들어버리면 재산권을 침해해버린다라고 해서 프랑스도 이 법을 통과시켰다가 그냥 무산이 됐습니다. 아예 헌법재판소 같은 기관에서 이건 안 된다.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과 지금 이 두 가지 법안은 사실상 쟁점 법안으로 밀어붙였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평론가님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법들을 이제 거대 야당이 밀어서 이제 입법을 시켰는데 네.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법에 대해서. 네. 근데 그거 말고는 다른 대응 방안이 있겠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지금 이 두 법안에 이 부적절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대안이 없죠.
그건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제가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당이 소수당입니다. 야당이 다수당이고요. 그럼 밀어붙이면 어차피 법사위에서 한번 이 시간을 끌 수가 있고요. 법사위에서 일단 넘어가야 본회의가 가니까 그럼 패스트트랙을 가거나 뭘 하거나 어찌됐든 지금 다수당한테 유리한 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거부권밖에 더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일단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무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470억을 물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아까 재산권이라는 측면에서 보지만은 또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당한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킨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자 손손까지 부과되는 이런 부분이 과연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맞는지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딱 부러지기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사회가 한번 고민할 시점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것 또한 분명히 우리 사회의 숙제예요. 왜냐?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방송이거든요. 그러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장을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바꿔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정권이 그게 민주당 정권이 됐든 또는 국민의힘 정권이 됐든 정권을 잡으면은 이 방송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민주당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 민주당이 지난번에 주장했던 법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법안을 임기 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민주 진보 진영께서 계속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특별다수제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여도 야도 어느 정도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도 야도 좀 손해를 함께 봐야 된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언론 발전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의 방향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공영방송법과 관련해서는 교수님 말씀은 진짜 130% 공감합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이거죠. 지금 합법적인 파업과 관련돼서 벌어지는 손해는 손배소를 할 수가 없어요. 합법적인 파업에서 현행 법에서 그러면 지금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뭐냐면 불법적인 파업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 때 화물연대 얘기 조금 이따 하겠지만 화물연대 2차 파업을 하자 노무현 대통령 이건 불법이다. 하고 강경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공권력 동원해갖고 다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노조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고 당시 97억 5,850만 원을 손배소를 내립니다. 왜? 불법적인 파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대목에서 저는 아까도 교수님께 동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실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 경제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사유가 없다라고 해서 강경하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 정신이 저는 지금도 이어져야 된다. 합법과 불법은 정확하게 나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노란봉투법 얘기가 나온 김에 화물연대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제 화물연대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화물연대는 정부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데요. 전면전에 들어간 정부와 노동계 어떤 해법이 좀 있겠습니까? 일단 현 정부의 대응이 매우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 약속을 파기한 것이 정부입니다. 지난 6월에 1차 화물차 연대 파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두 가지 합의가 있었어요. 하나는 현재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로는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정부가 안 지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개월이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정부가 강경 대응만 하고 있거든요. 이 업무 개시 명령 제도가 지금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2004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화물차 운송과 관련해서 지금 18년 만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안전운임제 폐지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전운임제가 지금 뭐 노동자, 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안전운임제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합의한 건데 이런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은 좀 안 맞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국가경제 논리로 공권력 가지고 찍어 누른다고 이게 해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노도 양보를 하고 정부도 양보를 하고 사도 양보를 하는 것밖에 없죠. 실제로 지금 서울 지하철 노조가 하루 만에 타결됐거든요. 왜 하루 만에 타결되느냐? 결국 서로 양보한 거예요. 첫째, 사측에서는 뭘 양보를 했느냐? 강제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는데 이걸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인력을 좀 충원해달라라고 노조가 요구하니까 그걸 받아줬어요. 그리고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노조도 양보해가지고 1.4%밖에 안 올렸거든요. 이런 서로 양보하고 절충하고 대화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해법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운임제를 6월 달에 어떻게 했냐면 안전운임제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자,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3년도에 최초의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멈추면 대한민국을 멈춰 세울 수 있다라는 게 캐치프레이즈 이즈였어요. 당시에 뭐 때문에 파업을 했냐면 스스로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당시까지 화물 이 운송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차만 갖고 있으면 등록만 하면 됩니다. 등록만 하면 누구나 다 화물 차주로 운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운임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임을 더 올려달라 하면서 파업이 일어납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가 해법을 내놓습니다. 허가제로 바꿔요. 허가제로 바꾸면서 번호판을 주기 시작합니다. 번호판을 주기 시작하면서 허가제로 하니까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너네도 양보를 해 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업무개시 명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즉 당신들이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나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화물연대의 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최저임금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화물 차주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데 편의점 알바는 우리랑 뭔 차이가 있어 하면서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거기서 임금을 더 올려준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안전운임제라고 바꿔버려요.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자, 임금을 좀 더 올려주는데 그러면 뭐 그 밤잠을 자지 않고 계속 돈을 벌지 말고 그 시간 동안 자라. 이만큼 임금을 올려줄게. 이게 안전운임제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3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 안전이 담보가 됐느냐. 그 결과 놓고 그러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결과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2019년도에서 2021년까지 건수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고율 더 늘어납니다. 이건 공식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몰이 올해 내로 되는데 안전운임제가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서로 부딪혔는데 자, 지금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뭘 요구하냐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거 끊임없이 해달라. 그다음에 품목을 지금은 컨테이너하고 레미콘만 있습니다. 이 전 품목으로 다 확산시켜달라. 그때 정부가 약속한 건 이거예요. 안전운임제를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그다음에 품목 확대는 검토해보겠다. 이 두 가지예요. 이걸 그건 그대로 문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자, 컨테이너라든지 레미콘은 규모와 부피가 딱 표준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품목들을 한번 보자고요. 철강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요? 철강은 제품이 수백 가지, 수만 가지예요. 즉 냉장고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 다르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 달라요. 이걸 표준화 규격화로 딱 해서 운임을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통입니다. 유통? 이게 그 컨테이너 박스나 컨테이너나 혹은 레미코처럼 유통에 대한 모든 품목들이 단일화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 취지대로 가면 이건 일몰되는 게 맞아요. 왜?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 2019년 도입된 해부터 작년까지 올해는 지금 계속 지속되니까 사고율이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안전운임제냐? 그러면 제도 이름을 바꿔라.
임금을 올려달라라는 제도로 바꿔야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써 이 제도 자체를 사실 은폐시키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선십성 이 법안이었다는 그러니까 제도라는 거죠. 안전운임제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품목 확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전에 정부가 동의를 한 사항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대로 1차 파업 때 정부가 1차 파업 때요? 동의를 했으니까 그게 종결이 된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켰다 지금. 그렇습니다. 합의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파업 문구를 보면 제가 얘기하는 중인데. 검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다시 예, 말씀하시면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 검토하고 하나는 지속하는 건데 약속 지켰어요. 3년 동안 그럼 더 연기시켜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 또 네. 본인이 이제 발언기 얻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국가 경제 논리로 공권력이 탄압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 최대한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3년 연장은 이 안전운임제 사실 취지는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한다면 3년 동안 결과를 보자. 그래서 진짜로 안전이 담보되는지 사고가 줄어드는지를 보자라고 지금 정부가 설득하는 거예요. 지난 25일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면 정당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여야 구분 없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호감도가 국민의힘 64%, 민주당 59%로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집권 세력과 견제 세력이 동시에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민생을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주제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